누구인가? 나폴레옹의 성공은 군사적 승리 덕분이었고 그 승리는 그의 타고난 전략과 전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전술은 단순히 병력을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장을 지배하는 예술 그 자체였죠. 그의 전술은 기동, 견제공격, 중앙돌파, 전투력 집중, 극대격파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동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병력을 적보다 먼저 결정적인 위치로 이동시켜 주도권을 잡는 것을 넌 못 의미했습니다. 지나간다. 나폴레옹은 전군을 신속하게 움직여 적이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죠. 견제 공격은 일부 부대로 적을 묶어두고 결정적인 공격을 준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견제 공격의 적은 주력 부대가 어디로 올지 몰라 혼란에 빠졌습니다. 중앙 돌파는 적의 중앙을 강력하게 타격해 전선을 갈라놓는 방법이었습니다. 중앙이 뚫리면 적은 양쪽으로 고립되고 나폴레옹은 그 틈을 타 각계격파에 들어갔죠. 전투력 집중은 병력을 넓게 퍼뜨리지 않고 필요한 순간과 장소에 집중시켜 압도적인 힘을 쏟아붓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적의 방어선을 빠르게 무너뜨리고 심리적 충격까지 주어 승부를 단숨에 결정지을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각계격파는 적을 여러 무리로 갈라놓고 하나씩 차례로 쓰러뜨리는 전략입니다. 나폴레옹은 앞서 말한 기동, 견제공격, 중앙돌파, 전투력 집중을 이어서서 적을 전장에서 흩어지게 해 서로 도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아군은 한 곳에 모아 힘을 합치게 했죠. 이렇게 해서 병력이 적을 때도 판을 뒤집고 극적인 승리를 자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전술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고 이후의 세대에서도 계속 연구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현대전에서도 기동력과 병력 집중이라는 핵심 원칙은 여전히 군사 전략의 기초이자 교과서로 남아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나폴레옹은 워털로 전투에서 패배했을까요? 나폴레옹은 자신을 승리로 이끈 5가지 전술 교리를 지키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나폴레옹은 자신을 승리로 이끈 5가지 전술 교리에 따라 작전을 세웠고 이는 영국과 프로의 생존을 파멸의 길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왜 패배했던 것일까요? 워털로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한 원인은 우연, 건강, 전술적 실책 등 다양한 요소로 설명되지만 저는 이 한마디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건물은 설계도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 완성된다. 그의 전술과 계획은 완벽했지만 이를 실행할 적임자들이 부족했습니다. 워털로 전투의 패배를 결정지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장군들, 병사들, 아니면 나폴레옹 본인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위대한 정복군주에게는 언제나 그에 걸맞는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알레산드로스 대왕에게는 파르메니온이 있었고 강투종에게는 이정과 이세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징기스칸에게는 제베와 수부타이가 있었죠. 이처럼 세계사 속 위대한 정복군주는 늘 뛰어난 장군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나폴레옹 못지않게 뛰어난 전략가이자 전술가들이 있었죠. 어떤 이들은 심지어 나폴레옹과 대등하다고 평가될 정도였습니다. 1804년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새로운 직위가 탄생합니다. 바로 제국원수입니다. 제국원수는 일반적인 계급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 재능과 공적을 최고로 인정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명예직이었죠. 쉽게 말해 프랑스 제국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군사적 영예였습니다. 1815년까지 총 26명이 제국원수에 임명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치적 고려로 임명된 이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로 제국원수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최고의 5명을 뽑아보자면 장란, 베르티에, 마세나, 미라, 다브를 뽑을 수 있죠. 이들은 모두 1804년 제1차 제국원수 18인으로 임명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장란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792년 프랑스 혁명전쟁이 일어나자 의용연대에 입대해 군생활을 시작했죠. 입대한 지 불과 1년 만에 대령으로 승진할 정도로 전장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였습니다. 1796년 그는 이탈리아 전선에서 젊은 장군 나폴레옹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며 절친한 사이가 됩니다. 나는 때로는 나폴레옹의 목숨을 구했고 때로는 불리한 전황을 뒤집어 승리를 가져오며 나폴레옹 이하 최고의 장군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강점은 2가지였습니다. 빠른 판단 능력 그리고 솔선수범 하는 용기. 그는 항상 부하들 앞에 섰고 원수가 된 뒤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원수 이기 전에 일개 첫 평병이다. 그는 이렇게 외치며 직접 사다리를 타고 돌격하곤 했습니다.
18번이 넘는 격전에서 선봉에 서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던 그는 결국 1809년 아스펠은 에스링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세상을 떠납니다. 워털루 전투가 벌어질 때 나폴레옹 곁에 그가 없었다는 건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베르티에입니다. 그는 직접 전투를 지휘하는 야전 지휘관으로는 부족했지만 참모로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천재였습니다. 거기에 매일 야근을 견딜 수 있는 체력과 부지런함을 겸비하여 최고의 참모였죠. 한 고조에게 소와 조조에게 순욱이 있다면 나폴레옹에게는 베르티에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사람으로 억양이 일반적인 프랑스인과 달랐습니다. 그의 글은 악필로 유명하였으며 천재적인 전략과 전술을 떠올렸지만 이를 구체화시키는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폴레옹의 단점을 보완해준 인물이 바로 베르티에로, 그는 나폴레옹의 말가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의 작전을 구체화시켜 즉시, 명확하게 그리고 수십 개의 명령 지시를 동시에 처리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나폴레옹은 베르티에를 곁에 두면서도 질투심으로 인해 그의 재능을 깎아내릴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베르티에를 종종 바보라고 불렀으며 그를 자신의 권력에는 의지하는 약한 여성 같은 존재라고 말보았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원정 중에는 베르티에에게 너는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방해만 된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베르티에는 나폴레옹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명령이나 문서를 발행한 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 베르티에가 바보 같다면 그것은 나폴레옹이 바보 같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일 것이고, 베르티에에 대한 나폴레옹의 박한 평가는 자기 얼굴에 침뱉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죠. 베르티에의 업무량은 오늘날로 치면 군 참모총장, 국방부장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의 일을 동시에 맡은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나폴레옹이 일으킨 원수들 간의 분쟁 조율까지 떠맡아야 했으니 그의 직장생활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죠. 그럼에도 그는 나폴레옹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탈레랑에게 사람들이 자신과 베르티에 사이에 우정처럼 보이는 관계가 형성된 것처럼 보이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자 탈레랑은 그건 베르티에가 당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르티에는 나폴레옹과의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옳은 조언을 하기 위해 애썼으며, 러시아 원정에서는 나폴레옹이 러시아 코사크 기병에게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총검을 들고 직접 나폴레옹을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원정으로 나폴레옹이 몰락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배신했지만 베르티에는 마지막까지 나폴레옹 옆을 지키다 나폴레옹이 자신에게 한 충성 맹세를 해제해 주었을 때에서야 그의 곁을 떠났죠. 워털루 전투를 앞둔 1815년 6월, 베르티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훗날 나폴레옹은 워털루 패전을 두고 베르티에가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조했죠. 나폴레옹이 아직 포병소령에 불과하던 시절, 마스나는 이미 전장을 지배하던 중장이었습니다. 1794년 그는 자신이 고안한 측면기동으로 오스트리아 사르데냐 연합군을 물리쳤고, 적의 중앙 돌파 후 적을 각계 격파하는 전술의 초기 형태를 계획했는데 이는 나폴레옹 전술의 초기 모습과도 같았죠. 아마 나폴레옹은 마세나의 전술에서 영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마스나는 뛰어난 지휘관이었습니다. 리볼리, 큐리, 제노아 전투 등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였는데 나폴레옹과 차이점이 있다면 나폴레옹이 공격에 더 뛰어난 장군이었다면 마스나는 수비에 더 뛰어난 장군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베리아 전장에서 그는 영국의 명장 웰링턴을 상대로 끈질긴 후퇴전을 벌였습니다. 웰링턴조차 적이 이렇게 오래 버틴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감탄할 정도였죠. 훗날 웰링턴은 마스나를 두고 그는 내가 상대했던 프랑스 장군 중 가장 골치 아픈 인물이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스나는 뛰어난 방어전 지휘관으로도 유명했지만 사실 공격 작전에도 탁월한 장군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를 방어사령관으로 임명하자 그는 불만을 드러내며 이렇게 말했죠. 나는 공화국 전쟁에서 지금까지 공격적 역할만 해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마스나는 나이가 들며 건강 등의 문제로 전과 같은 뛰어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1810년 자신이 반대했던 포르투갈 원정사령관을 맡아 후퇴전에서는 전과 같은 뛰어남을 보여주었지만 공세에서는 건강 악화와 무기력한 지휘로 웰링턴에게 연패하며 명성이 크게 추락했습니다. 1815년에는 사실상 전선에서 물러난 상태였고 엘바에서 돌아온 나폴레옹은 그를 다시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당시 보병 지휘관 중 누가 최고인지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기병 장군만큼은 모두가 한 사람을 떠올리죠. 바로 미라입니다. 그는 계산된 전략보다는 직감에 의존했고 때로는 예술의 경지에 이르는 기병 전력을 이끌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799년 7월의 아부키르 전투입니다.
20주 원정 중 나폴레옹은 아부키르만의 요새화된 오스만군을 공격했으나 전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미라는 천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이만을 잘하는 오스만 투르크 진영에 전격적인 돌격을 강행했습니다. 그 예상치 못한 기습에 오스만군은 패닉에 빠져 무너졌죠. 미라는 순식간에 오스만 투르크 사령관 무스타파 파샤가 있는 천막안까지 돌격했고 기병도로 그의 손가락을 자른 뒤 사로잡았습니다. 화려한 복장과 대담한 영맹 덕분에 그는 전장의 공작이라 불리며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여동생과 결혼한 그는 결국 나폴리 왕으로 임명됩니다. 그러나 러시아 원정 이후 나폴레옹이 몰락하자 그는 배신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그를 배신자로 홀대했죠. 그제서야 미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인정해준 사람은 나폴레옹뿐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는 나폴레옹이 엘바에서 탈출하자 나폴레옹 편에 합류했지만 이미 나폴레옹의 신뢰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워털루 전투에 참여할 수 없었죠. 니콜라 다브는 스캔들이 많던 나폴레옹 시대에도 가정에 충실한 장군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고 가정에 대한 애정이 깊었죠. 그러나 전장에선 달랐습니다. 냉혹하고 철저한 규율로 병사들의 공포와 존경을 동시에 받으며 강철의 원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1806년 아우어슈트트 전투에서는 2만 6천의 병력으로 6만 명의 프로이센군을 격파해 지휘체계를 붕괴시켰습니다. 이 승리는 그의 이름을 전쟁사에 영원히 새기게 만들었죠. 1813년 대프랑스 동맹군이 독일을 해방시키며 파리로 진격하던 시기에도 그는 북부 독일의 함부르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극심한 보급난과 포위 속에서도 버티며 1814년 나폴레옹이 퇴위할 때까지 전선을 유지했죠. 마지막까지 나폴레옹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았던 다부는 나폴레옹이 엘바섬에서 탈출했을 때 전쟁 정관으로 임명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워털루 전투에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원정 이후 수많은 배신을 겪은 나폴레옹은 파리에서 또다시 배신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신임하던 다부를 후방에 남겨둔 것이죠. 동시에 다부라면 후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폴레옹 시대를 빛낸 5명의 뛰어난 원수들은 워털루 전투에 모두 없었습니다. 대신 나폴레옹은 다른 3명의 원수와 함께 워털루 전장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뭐랄까요? 그들은 분명 실력 없는 졸장은 아니었지만 앞서 말한 5명의 전설적인 원수들에 비해 역량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원수와 나폴레옹의 실수가 뒤엉키며 워털루 전투는 프랑스의 패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죠.